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오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때 여기 쌈자대면이라는 네. 예, 얄궂은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아니요. 예. 그 등수도 아주 높았습니다. 아. 네. 예, 좀 말이 많았었죠. 뭐. 예, 의아동동. 네.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종영했어요. 네. 끝났어요. 네. 저는 또 얼마 전까지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국민TV 라디오에서 아주 좋은 방송이었는데 등수가 낮았어요. 그럼 매니아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여러분들과 낭독의 발견으로 매일 아침 10시 30분 만나고 있고요. 오늘부터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네, 우승민 선배와 함께 고민사전 시작하게 돼서 네, 그렇게 어렵게 모신 건 아니고 어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내일부터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달려왔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은 네, 현대인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게시판 통해서도 나는 요즘 어떤 게 고민이다. 함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고 또 매주 전문가 상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네. 네.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이 네. 이것이 생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쌈자대면 때는 상상도 네. 할 수 없던 이거 생방송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지혜로운 우승민 박상미가 함께 만났고요. 오늘은 또 우리 임 PD님의 고민도 함께 셋이서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네, 제목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괜찮습니다. 깔끔하고요. 네. 일단 내자자는 네. 고민 사전. 네. 네, 괜찮네요. 그 우승민 씨는 이때까지 지내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네. 상담실을 찾아서 나 전문가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혼자 좀 고민이 많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이제 업체를 가려면 이제 또 금전적으로 비용이 드니까 예, 네. 항상 주로 이제 술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술을 먹으면서 이제 마음의 괴로움들을 떨쳐버리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꼭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의 상담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우승민 씨한테는? 제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네네. 저는 항상 술 마시고 술집 화장실 있잖아요. 네. 호프집이나 소주집. 항상 술이 취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예, 거울에 비친 저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노래도 있잖아요. 네. 우승민 씨 노래 중에. 거울 속에 나누면서. 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항상 거울을 보면서 네. 넌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행복하게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내가 많이 했던 것 나에게, 같아요. 예. 와,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좀 창피하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맞아요. 심리학에서도 정말 힘들 때 내가 나에게 편지 쓰기, 네. 또 내가 나에게 문자 보내기, 이런 것들 처방할 때가 많은데요. 그 방법을 어떻게 아셨어요? 좀 창피해가지고 네. 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네. 좀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남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을. 왜냐면 항상 이제 밖에서는 조금 제가 좀 터프한 척하고 다니니까 네. 항상 이제 터프한 척하고 좀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잘 못했죠, 사람들에게. 예. 저도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나 혼자 글을 쓰면서 해소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참 말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수위가 높아져서 힘들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상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누군가 나한테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상담실 자체가 저에게 주는 위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들 만났는데 네네. 한 3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정신과 의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거든요. 아니 아저씨는 왜 도대체 뭐하고 돈을 그렇게 벌어가냐고.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저희들은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일입니다. 그 듣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또. 맞아요. 근데 누군가 들어줄 때 말을 하면서 사실 답은 내 속에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고 거기서 내가 스스로 답을 얻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제가 대학에서 영화 치유, 문학 치유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이에요. 그분께서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상담실 자체가 상담이다. 그런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너무 정의를 잘 내린 것 같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좋으네요. 저는 제가 저에게 스스로 편지를 쓰는 거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 나가 있을 때, 방학 때 독일 가 있으면 거기서 정말 외롭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때 제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요. 또는 너무 외로운데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손편지를 써서 한국에 있는 박상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한국에 오면 걔가 먼저 당도에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사는 동안 하나씩 또 뒤늦게 막 도착을 합니다. 주로 어떤 고민들이 많았습니까? 주로 고민들 많죠. 또 이제 물리적 나이가 이제 딱 39일 때랑 딱 40이 되었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우중민 씨는 올해 42, 한국 나이로. 만 40세, 그쵸? 저보다 한 살 어리지 않습니까? 교수님. 41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 만으로 하죠. 만 39세. 예. 근데 39과 40의 차이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항상 그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도 가끔씩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은 네. 어머 그렇게 나이가 우리 같이 일하는 KBS 방송국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리포터들이나 기상캐스터들 어리거든요. 2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이야기하면은 어머머머 나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죠? 오라버니라고 했는데 그동안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열받지 않습니까? 동안이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내가 나이의 무게를 느끼기보다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게를 느낀다. 예전에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네. 지금도 무슨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작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시청자들이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것은 저거 분명히 저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저거 어쩌노 쯧 이러니까 행복한데도 남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 거기에 정말 격하게 공감해요. 제가 자꾸 만 39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그냥 나이로 40이 딱 넘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로서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이 딱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성숙한 나이가 되었구나.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꿀 나이도 아니고 사람들도 저한테 허황된 기대를 할 그런 이제 제가 나이인 것도 아니고 너무 편한데 그런 식의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정말 40이라는 게 우리 김정자님께서도 지금 방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전 40이 되면서 좀 우울해지던데. 이 타이틀이 문제거든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 있잖아요. 딱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바보같이 생겼는데 야, 쟤
무슨 중학교 쌍칼이라더라 별명이. 네. 쌍칼. 보기에는 그냥 바보같이 보이는데 그 쌍칼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괜히 좀 무섭고 왠지 좀 나쁜 친구 아닌가라는 그 이미지 아닙니까? 그 40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지가 맞아요. 30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그 타이틀이 이제 40이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더 좀 영감 느낌이 나는 것 같은. 예. 맞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렇죠. 거지. 남들이 박상미 교수로 그냥 보면 되는데 40 넘은 노처녀 교수라더라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으니까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 약간 이런 느낌. 40 넘은. 참 그거 참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학마다 독일 가야 돼서 가는데 굳이 이번에도 설 연휴를 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근데 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40 넘은 박상미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좋아서 가는데 주위 사람들은 왜 갈까? 저 사람이 왜 자꾸 외국에 가지?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임PD님 어떤가요? 그 40이 넘으면서 임PD님은 어떠셨어요? 가벼웠나요? 더 무거웠나요? 왜 또 저를 또 40 잔치에 끌어들이십니까? 네. 올해 만 몇이?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예, 예. 그렇구나. 예. 예, 오빠들과 함께 방송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김정자님 40이 되면서 좀 우울해지던데 저희 동감합니다. 네. 일단은 힘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운동을 제가 평생 안 했는데 네. 야 이제 운동 안 하면 죽겠구나. 육체에 네네. 육체적인 운동을 시작한 느낀다. 나이입니다. 맞아요, 40이. 맞아요. 운동 안 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거 챙겨 드시죠. 옛날엔 안 먹었는데 비타민 같은 거 꼭 챙겨 먹게 되는 저 어제도 2개.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괜히 욕심부려서 2개 먹으면 좀 더 힘나지 않을까. 그리고 홍삼 같은 거 챙겨 먹게 되고. 예. 뭐 좋은 거 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런 거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두 분 다 워낙 동안이시라 전혀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에 대한 막 그런 걱정이 생겨요, 진짜? 일단은 그래도 몸으로 느껴요. 이게 느끼죠. 몸이 네. 후달린다라는. 네, 진짜. 정말? 예전에는 내복 같은 거 입으면은 네. 면바지 같은 거 입으면 티가 나잖아요. 네. 안 입은 이제는 그런 네. 거 필요 없이 네. 내복은 무조건 기능성으로 네. 챙겨 입어야 되고요. 그런 걸 느끼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룻밤 새도 아무 그게 없었어요. 어젯밤 샜어도 오늘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다른 날보다 한 2시간 정도 저자면 피곤이 싹 풀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포기하고 제가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하다가 잠깐 쉴 때 네. 항상 아이고 입에서 아이고 대라 대다 그런 말이 그런 게 나온다.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예. 친구들도 이제 식당 네. 갔다가 네. 이렇게 일어서면 항상 뭔가 소리를 내요. 아이고 뭐.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항상 저 어릴 것 같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자고 네. 있는데 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면서 자냐고. 라고 하니까. 자면서도 예. 야. 차이가 느껴지는구나.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요즘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 있는데요. 이제 개강하고 1, 2주 동안 학생들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4학년 여학생이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제 나이 때 저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러면서 박상미 교수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동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0대 후반에 아마도 이 학생을 낳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심지어 나의 친구의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100년 전에는 네. 박상미 교수님 나이면은 할머니. 100년 전에. 예.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진짜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논어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40은 불혹이다 그러잖아요. 네. 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논어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뭡니까? 40이 되어서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대요.
내가 40이 되어서도 내 앞가림을 잘 못하고 타인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 진짜 반성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런 해석을 듣고 보니까. 부록이라고. 나는 무록인 줄 알아, 무록. 혹이 막 무록이 생긴다니까. 40 넘으면은 몸에 막 갑상선이 안 좋아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도 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 항상 고민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즉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다. 그 나이의 경계가 4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또 뭐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중에서 네. 50, 60, 70, 80 네.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40은 어떻게 보면 또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아직 우리 20대랑 전혀 뭐 다른 걸 느끼세요? 체력 떨어진 거 빼고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야죠,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들 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조언을 듣는 시간 계속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 첫날은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우승민 씨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아기가 지금 이제 17개월 정도 됐거든요. 시윤이가 벌써 17개월이에요. 네. 많이 컸다. 이 아기 거의 뭐 머릿속에 네. 고민이 생각이 아기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한 9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기가 혹시나 또 잘못되지 않는지, 네. 기사 같은 거나 뉴스도 항상 아기 관련 뉴스 있잖아요. 아. 얼마 전에 무슨 대만에서 뭐 길거리에서 아기가 무슨 뭐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맞아요. 또라이 만나가지고 네. 뭐 참수당하는 그런 끔찍한 정말 일이 있었잖아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야, 이 아기도 길에 못 데리고 그 다니겠구나. 부모님이 바로 그 자전거 뒤에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세상이 아기에 다 비교가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 대입이. 그리고 특히나 또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애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애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이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고민. 많이 먹어도 고민. 예. 많이 먹으면 애가 돼지 될까봐. 여자애는 예뻐야 되는데, 뭐, 별의별 고민이 그냥, 예. 맞아요. 요즘 신경정신과에도 그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찾아와서 뭐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뭐 이 아이가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력이 결핍인 것 같다. 뭐 상담을 많이 오는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그렇죠. 경우가 예. 굉장히 많대요. 그것도 주위에서 바라보는 아.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네. 우리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은 이 나이 때 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는데, 빨리 보내자고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보내는 주의거든요. 늦게 보내자. 예. 가급적이면 좀 안 보내려고. 네네. 집에서 한 번씩 놔도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네. 아이고 요거 한번 까고 싶고 이러는데 예. 아니 애기를 때리고 싶을 때도 부모도 때리고 싶은데 거기 남들이 데리고 있으면 솔직히 좀 안 때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막 걱정이 되고 저는 학교도 안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예. 홈스쿨링에 관심 있으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주위 반응이 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또 이러니까 아기도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위의 시선 생각해야 되고 네. 또 그 배우자랑도 계속 의논해야 되니까 저게 잘못하면 그것도 네. 무슨 방임, 아동 학대가 또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아까 같이 신문기사 하나 봤었는데요. 요즘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에 대해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 1만 76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육 태도나 양육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어떻게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돼보고 난 다음에 네. 느끼는 게 우리가 운전 면허증도 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준비가 없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기가 어느 순간 이게 들썩 태어나니까 뭐 그런 뭐
교육 기간도 없고 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오로지 이런 무슨 방송이라든지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지식을 굉장히 또 많이 또 습득하게 되거든요. 예.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은 맞아야 된다. 애들은 때려야지. 맞아요. 이게 교육을 뭐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엄마 왜 그랬습니까? 네. 왜 때렸습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하더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정보에 좀 그런 좀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내 부모님한테 내가 받았던 것들, 그렇죠. 내 부모님이 나의 교과서가 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아동학대로 뭐 구속되고 이런 그 부부들도 보면 내가 자랄 때 이렇게 자랐다 아주 떳떳하게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고 2위 6,200명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이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푸는 거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있죠. 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네네. 저만 보면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왜 때리는데 그러니까 네 뒤통수가 때리기 좋다고 쫙쫙 달라붙는다고. 예. 자기 스트레스를.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들이 또 아이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또 학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1, 2위가 압도적이고요. 이제 3위부터 조금 줄어드는데 3위가 뭔지 아세요? 부부 및 네. 가족 갈등. 가족 갈등. 예. 부부의 갈등. 어떻게 아내가 미우면 아이도 같이 미워지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우리 와이프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은이가 또 아빠 닮아서.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 아빠 닮아서 그렇다느니 뭐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예.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식의 단점을 보면서 네네. 자기랑 좀 닮으면 네. 이게 좀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네. 좋은 것만 부모의 좋은 것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네. 애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꼭 이게 내가 좀 창피한 그런 내 치부를 따라할 때. 맞아요. 예. 그리고 아이를 야단칠 때 나 말고 지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지만 또 아이한테는 아버지의 상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그렇죠. 아 내가 아빠 닮아서 이런 나쁜 버릇이 생긴 거야. 아이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아빠도 있으니까 상처를 받죠. 아빠도 상처받고 아이도 상처받고 또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 조심해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4위가 2134명 성격 및 기질 문제. 원래 성격과 기질이 좀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학대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 중에 결혼 잘해서 아이 낳고 부모가 되면서 좀 바뀌는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우승민 씨의 경우는. 제가 네. 제가 성격과 기질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전에 그 아기 낳기 전에는 방송을 할 때 네. 항상 저는 아기랑 어른이랑 똑같이 대접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른들 대하듯이 아기도 뭘 봐? 뭐 좀 이런 주의였는데. 아 정말. 이런 걸 잘 못했거든요. 네. 아기들한테 몇 살이니? 네. 이리 와.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아. 굉장히 부끄럽고 좀 오글거려가지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좋은 남편, 특히 좋은 아빠. 애기 돌잔치 때도 가니까 애기가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시은이가. 엄마는 못하고 아빠만 하던데 요즘은 어때요? 엄마 하나요? 아직도 그래. 엄마라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정말? 예, 아빠밖에 못 하고. 아니, 돌잔치 때도 엄마 하던데.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는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마인지는 아는데 그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예. 엄마한테. 엄마가 엄마 해봐. 엄마 이러면은 아빠 이러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하면 애가 아빠. 어머. 예. 아빠는 한 번만 부르지도 않고 아빠 계속 부르던데.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 얘가 우리 처갓집에 가는데 네. 처갓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네. 강아지를 보면서도 아빠. 도대체 얘가 말하는 멈춰서 아빠가 그런가? 도대체 누구지라는 생각 들고.
야, 오늘 우리 전문가 상담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최호선 교수님 좀 이따 전화 연결할 건데요. 네. 그때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윤이가 왜 그런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집이 몇 집이 있더라고요. 또. 아, 진짜? 유독 엄마를 안 하는 아기들, 아빠만 얘기하는 아기들. 네네. 예. 아, 그렇군요. 야, 조금 이따가 꼭 물어볼 오늘 우승민 씨의 질문은 시윤이 아빠만 하고 엄마를 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36명이 꼽은 게요. 어릴 때적 학대 경험. 내가 학대당했다. 그래서 나도 아이를 학대했다. 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이런 분들은 상담 치료를 반드시 받고 네, 해야 될 분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상담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누구나 가서 상담실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부족한데요. 어떻게 임 PD님은 생활하면서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있긴 한데요. 네.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참 주변에 봐도 잘 없지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내 얘기를 예. 처음 본 사람한테 하기가. 예, 그리고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요즘 병원 다녀. 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죠. 이미지가. 하고 있어도. 네네. 맞아. 저도. 이미지가, 아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네, 좀 요즘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정신병원 좀 치료받고 있다고 하면은. 왠지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제가 심리학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까지 와서 제가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이러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걸 정말 싫어할 때여서 아예 처음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 이제 갔었어요. 가서 상담을 받는데 결국 얘기하면서 자꾸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멈추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저 스스로한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 답 다 알잖아. 제가 답을 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참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경정신과에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쯤에 저한테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돼서 그 얘기가 돌아와서 너무나 상처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자기가 심리학 강의를 하러 다녀. 그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 지가 정신병원 다니면서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좀 개선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미지가 좀 너무,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이 힘들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담실의 문턱이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용도 아주 다양하고 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담이라는 것 또는 나의 고민을 누군가 나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문턱을 낮추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상담실. 우승민 박상민의 고민사전이 그렇죠.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학대 가해자 부모들의 특성 요거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어떻게 우승민 씨는 아이한테 시윤이 이제 한참 이쁠 때인데 시윤이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럴 때가 있나요? 없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고요. 저는 아기를 낳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 진짜? 왜냐면 이제는 제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 이제는 아버지로서 얘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오늘 방송을 해가지고 네. 벌어서 뭐 나이트클럽을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노래방을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구나. 네.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살았는데 네. 이제는 국민TV 요거 하나 하면은 아기 기저귀 한 2개는 살 수 있겠고 이 계산이 항상 아기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또 형들한테 들어보니까 아기를 키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딸은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놔도 딸은 크면은 다 엄마한테 간다 하더라고요. 어. 예.
그래가지고 아마 엄마를 못하는 것도 제가 면회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제가 이렇게 아기를 좀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 부인보다 직접 아이를 육아하는 시간과 스킨십의 시간이 길죠? 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또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항상 아기를 옆에 이렇게 저는 데리고 있거든요. 예. 슈니한테 이때까지 한 번도 소리 질러보거나 야단쳐 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 제가 한 번 귓방맹이를 한 번 때린 적은 있는데 너무했다. 아니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애가 너무 귀여우면은 아니 진짜 뭐 심하게 때린 게 아니고 막 괴롭히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거 이거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이거 막 괴롭히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예, 막 울려보고 싶고, 예. 어떻게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시윤이한테 늘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엄마들이 사실은 더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약간 엄마가 좀 군기를 좀 잡는 편이거든요. 엄마가. 좀 무섭게 하고. 소리도 지르고. 예, 아니 밥을 안 먹고 하면은 애를 이제 뭐라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엄마 몫이고, 아빠는 이제 계속 이제 안아주고. 그렇구나. 근데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같이 무섭게 하거나 같이 좋아해 주면은 또 그 외동딸들이 또 버릇이 잘못 키우면 버릇이 없을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그 아이들한테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야! 하고 소리 질렀던 그때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꼭 사과를 하셨어요. 아까 화내서 미안하다고. 근데 나중에 사과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한 박자 쉬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감정 코칭으로 아주 유명하신 조벽 교수님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인성이 실력이다. 아이를 정말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워야 한다. 항상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6초의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6초의 여유가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한번 심호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초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인들한테도 이 6초 심호흡법을 제일 기본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생각이 연결돼서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시간이 6초. 6초. 그래서 진짜 화가 났을 때 소리 지르기 전에 6초 심호흡을 하면 우리의 뇌는 아주 우리의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6초. 6초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는 6초가 진짜 긴 시간이던데요. 사실 이건 부부 사이에 더 필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가 6초 정도를 이야기 안 하게 되면 방송 사고로 지금 그렇죠. 6초면은 참으려고 6초를 참는 순간 한 3초째 왜 말 안 하냐고. 맞아요. 왜 말 안 해? 이러면은. 맞아요. 더 열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6초, 우리가 심호흡을 제가 해보니까 심호흡을 크게 2번 하면 6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서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심호흡 크게 2번. 6초라고 기억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해봤더니 엄마랑 한 번도 안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6초가 과학적으로 이 실험 결과도 나왔대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 나한테 자극을 줘도 곧바로 동물처럼 반응을 하지 않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이제 해봤을 때 6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머리와 가슴을 일치시키고 조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방송을 듣다가 재미가 없을 때 끄지 말고 6초를 참으시면은 심호흡 2번 하시면은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이 심호흡을 2번 하면서 6초만 버티면 심장과 허파가 조절되고 신체 리듬이 아주 긍정적인 리듬이 생성돼서 내 감정을 좋게 조절해 준다는.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요 6초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번씩 그래. 아기가 말 안 듣고 그럴 때 6초를 또 이렇게 참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깃방맹이 때리지 말고 6초.
그리고 부부싸움도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6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는 욱하는 성격이어서 그 6초 못해. 그래도 나는 뒤끝 없는 쿨한 성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조벽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딱 답을 내려주셨어요. 욱하는 성격이지만 뒤끝 없는 쿨한 성격이다. 애들한테도 화내놓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 소리 지르고 나서 저한테 늘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사과했지만 이제 40세가 넘어서도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누군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는 그렇더라고요. 조벽 교수님 말씀은 그건 쿨한 게 아니라 인성이 부족한 거다. 욱하는 성격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습관이지 쿨한 성격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제가 아까 노노에서 공부한 거랑 딱 연결이 된 게 나도 이제 40 넘었으니까 욱할 때 이렇게 내가 바로 욱하고 나 뒤끝 없어 아까 미안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타인에게 미움을 사는 거니까 나의 행동을 진짜 욱하는 성격부터 고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욱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네. 욱하는 이유가 네. 매운 음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 연관이 있대요. 이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사람이 이게 간이 뜨거워지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니 한방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싱겁게 먹는 사람은 좀 싱거운데 매운 거 좀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네. 좀 다혈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가 보다. 아까 6초의 기다림, 이게 이제 우리가 심장과 허파의 리듬을 조절해서 좋은 행동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간에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 리듬이 좀 그렇죠. 예. 원활하게 움직일 네. 수 없게 방해한다거나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네, 우승민 씨 나오시니까 이런 이제 육아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돼서 좋네요. 잠시 후에 이건 우리 전문가 이야기 또 들어보고요. 저도 고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뭡니까, 고민? 요즘에 진짜 내가 나이 들었구나 느끼는 게 새벽에 부고 문자를 받을 때도 많고 주변의 죽음을 자주 접하게 돼요. 지난주도 이제 친한 교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 갈 일도 자꾸 늘어나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어려워요. 그렇죠. 뭐 어떤 게 힘들다는 겁니까? 부줄. 저는 부조금의 액수. 아니 저는 이게 저도 죽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 뭔가의 그런 통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남의 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남의 일 같다. 왜냐면 아직 부모님 다 살아계시죠. 부모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 정말 그 친한 그 가족들의 그 죽음을 봤을 때 아마 그게 좀 체감이 될 건데. 맞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적응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잃었을 땐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과 행동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던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진심이 뭔지는 알겠지만 아주 작은 거에 그렇게 섭섭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슬퍼 있을 때는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누가 죽었다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그 장례식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거 꽃 꼽고 뭐 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기독교 쪽하고 또 불교 쪽하고 다르고 그 양말 또 이렇게 뭐 한 번은 양말 색깔 있는 거 신고 와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어릴 때부터 웃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꼭 웃는 좀 버릇이 웃음을 있거든요. 못 참아. 그것도 참 난감하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다가 손바닥 맞다가 웃음이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니 뭐하는 놈이냐고 엄마 데리고 와 이러는데도 와하하 웃어가지고 미친놈이냐고 한 저번에 무슨 아침 방송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누가 죽고 이런 건데 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아, 오히려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에 혼자는 못 가거든요. 혹시 웃음이 터질까봐.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막 너무 그렇구나. 막 예. 저도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런지 꽃도 준비돼 있고 향도 준비돼 있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화꽃 한 송이를 영전 앞에 갖다 놓고 또 절을 2번을 했어요. 그것도 왼손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 정말?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절할 때도 뭐 여자는 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뭐 너무 왼손 예, 그런 게 어려워요.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놓고 제가 절을 2번을 했는데 그날 이제 좀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갔어요. 네. 근데 절을 하는데 손을 어떻게 포개해야 될지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네. 났고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 갔는데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치마가 우두둑 뜯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큰 네. 거야. 그래서 절을 또 한 번만 하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을 더 했는데 이번에는 우두둑 그러니까 저는 울고 싶었고 또 그 상주들이 또 7명이 서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또 그래서 이건 옷도 정말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이분이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전문가십니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최호성 교수님,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우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생활 전반에 저희들 고민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전문가분 섭외하자 하면서 저는 최호성 교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지금 강의 시간은 아니신가 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네. 또는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교수님도 굉장히 또 드문 전공을 석사 때 갖고 계세요. 장례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또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장례식장 가서 상주들한테 인사를 건넬 때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상주하고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사말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척을 당하셔서 애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손 아래 사람, 자녀를 잃은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들한테 하는 인사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랐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인사를 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특별한 말로 이렇게 뜻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장례식에는 너무 많은 말이 오고 가는 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두 분도 문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장례식장에서 한 집안의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관한 뭐 그런,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뭐 그냥 병환이나 노환인 경우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표정이나 진중한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굳이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분을 한번 꼭 안아드릴까요? 등을 쓰다듬어도 좋고 손을 잡아드려도 좋고 굳이 이 언어를 통해서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말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특히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그런 분들은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수 있는 말들이 그 상황에서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소치고, 막 술 마시고, 막 또 이런, 또 상같이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호상이 뭐 어떤 의미냐 하면, 예. 그러니까 자손을 앞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큰 병환 없이 네. 이제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뭐 제 판단으로는 그거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인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네. 상주들도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고인하고 같이 지낸 시간의 길이도 상당히 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주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삶이나 죽음이나 이런 데 대한 생각들도 깊어져서 사실 상실감이 더 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호상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거는 적절한 것 같지가 않고 요즘은 사실 상가에서 그렇게 고스톱을 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네. 담을 같이 세워주거나 옆에 있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사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네. 뭐 풍습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즐겁지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있는데 네. 그건 그 슬픔의 시간을 견디는 방식 중에 하나지 무례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뭡니까 상가집에서 지내는 그 예의와 풍습들 같은 거는 다 유교에서 나온 거죠. 꼭 유교만은 아니고요. 네. 대체적으로 유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민간 신앙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장례를 지낼 때 하는 절차에 민간 신앙의 영향도 상당히 많고, 유교의 영향은 뭐 주자가래나 사례편람 같은 그런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장례식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한자로 된 책들을 해석하고 그다음 그걸 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댁에서 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그다음에 또 평민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장례도 다르고 제사 풍습도 조금씩 사실은 달라서 그런 말 있죠. 남의 제상에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네. 배나라 하지 네. 마라. 이게 그런 나의 약정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네. 저희가 아직 이제 나이가 저희가 다 40 언저리다 보니까 장례식에 네. 이제야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네. 가면 이제 그 순서도 참 난감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향을 꽂고 절을 하고 할 때 손을 또 어디에 포개야 하나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참 네. 가기가 그렇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절차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네네. 그 상주들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네. 상주가 돼 보면은 이런 이런 거구나라고. 거구나. 예. 그리고 절차보다는 일단 진심이 더 중요하고 사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면 네. 그 장례식장 들어가면 입구 쪽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없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막 이 순서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아직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내가 이걸 실수하면 상놈처럼 네. 보일까. 네, 맞아요. 걱정하시는데 그죠? 네.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사람이 그 장례 뭐 상주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고인과의 관계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고 집안마다 또 이
내밀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걸 뭐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상조회사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상조회사가 있어야지 이걸 하더라고. 세팅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아니요. 혹시 국민TV에 상조 광고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가입 안 하셔도. 안 해도 됩니까? 장례식장에 가시면요. 다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은 저도 만드는데 관여를 했었는데요.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안내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저하고 전화 통화 연결하기 전에, 네. 옷차림에 대해서 막 잠깐 네. 이야기하시던데. 네, 교수님. 예. 어떤 옷차림이 좋을지, 그 다음에 네. 어떤 인사가 좋을지, 저희 차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사이트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제 개인 블로그에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고, 사실, 현대인들이, 특히 여성들, 예전에는 미혼 여성들은 문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당연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입던 타이트한 스커트 같은 거 굉장히 절을 할 때 불편하고, 네. 그다음에 골반 미디 같은 게 짧은 바지 입고 절을 하면 네. 굉장히 민망한. 네, 허리도 보이고 막 팬티 색깔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리고 네. 요즘은 여름 되면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여성들 많다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장례식장은 신발을 항상 벗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주 사소한 것인데 막상 가서 보면 굉장히 결례가 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서 발냄새도 좀 나고. 네. 예.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들을 좀 찾아서 그렇군요.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블로그는 최호선 교수님 이름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오나요? 네. 제가 요즘 관리를 잘 안 해서 네. 문상 예절 이런 식의 키워드를 치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네. 네. 옷도 신경 써야겠지만 말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진심이 담긴 그런 행동,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게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네. 네, 고민이 풀렸습니다. 훨씬 위안이 되네요. 그리고 또 아무데나 가서 호상이다 뭐 이런 말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거는 저 아는 분이 109세에 돌아가신 109세. 할머니가 예,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장수하셨잖아요. 네. 가족들이 근데 109년 동안 정이 들었다고 생각해주세요. 호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군요. 예. 그게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슬픈데 좋을 호자를 붙여서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곧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서울 한번 와주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영남대 심리학과 최호성 교수님 조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 좀 풀렸어요.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 네. 아빠만 하고 엄마를 하지 않는 그거 못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한번 그 부분 고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너무 빠르다. 네. 우리도 오랜만에 만나서 우승민 씨랑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거 30분 같은데 1시간이 갔어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지루하면은 시간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건가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일일이 또 다 읽어드리지 못해가지고. 네. 우리 사도 요한님하고. 네. 요거 엘비스 333. 네. 예, 영어로 해가지고. 7, DA, 영어로 하면 제가 엣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송은 지금 끝나지만 저희 남아서 게시판에 여러분들 고민과 이야기 읽고요. 다음 2교시 수업 때 이 고민들 다 해결하도록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네, 들어갑시오. 우승민 박상미의 고민사전 오늘 여기서 물러갑니다.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